네, 요즘 흔히 IT,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기술의 시대를 지나서 DT, 데이터 기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5G 시대도 열렸고요. 그만큼 기술 선점에 대한 그런 경쟁도 치열한데요. 오늘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데이터 산업, 경제 동향에 대해서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결국 이제 새로운 의미의 4차 산업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역 전쟁이다 해서 뭐 농업, 뭐 철강 이런 거를 주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주목한 건 데이터 산업이에요. 데이터 산업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기억하시는 게 알리바바, 텐센트, 그렇죠. 뭐 이미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호령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시추를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담당을 한다면 데이터의 연산 그리고 이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저는 가장 이제 귀에 꽂힌 건 뭐냐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국에다 하는 거를 미국에서 확 막는다고 겁을 줬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지난 한 2년 동안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반도체 굴기예요. 거기다가 한 50조 넘는 돈을 막 이제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수입 금액이 뭐냐면 반도체 장비를 수입을 해서 공장에다가 라인을 깔아놓고 생산을 하면 우리도 비슷해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엄청난 압박을 통해서 트럼프는 많은 걸 얻어냈지만 중국도 많은 걸 이제 교훈을 얻었죠. 뭐냐면 반도체 전 세계 수요의 반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로 생산하는 건 거의 별로 안 돼요. 10%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막대한 규모의 이제 수입 물량은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국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D램 간격은 뭐 5년, 10년 떨어졌다라고 보더라도 이 로우 엔드의 반도체에 대한 생산은 엄청나게 이제 쏟아부어서 양으로 이제 승부를 보면서 아래서부터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물로 그런 그 중국에서 국가적 전략 측면에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 더 많은 공을 들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겠다고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쌀알은 뭐예요? 지금 데이터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고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결국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13억이 뿜어내는 데이터와 미국의 이제 3억 몇천만 명이 뿜어내는 데이터와 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중국의 데이터는 공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DNA 분석 데이터. 그럼 미국에서 한 사람의 DNA 임상 실험을 하려면은 3년 동안 한 1억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돈을 내야 돼요.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정보인데 이러면서 이제 안 주려고 합니다. 중국의 서부에 가가지고 이제 빈민촌에 가면 5천 원, 10,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생활 어떤 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게 데이터 산업의 어떤 성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이제 데이터 지배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말씀하시죠. 중국의 데이터 지배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띠디 추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띠디 추싱은 그 사실 그 우버의 중국판이죠. 근데 띠디 추싱이 처음엔 우버의 카피캣 역할로 중국의 시장에 들어왔다가 중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우버를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버스, 뭐 카풀, 뭐 전통적인 렌터카, 이제는 각종 다양한 다른 이제 산업까지 확산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와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오늘은 이제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님과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지금 데이터가 지금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쌀알로 비교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데이터를 많이 모은 것을 또 어떻게 정제를 시켜야 되느냐도 가장 큰 중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의 데이터 지배력이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공산당이고 데이터가 공짜다.
그리고 중국 가면은 지문 채취, 뭐 얼굴 채취, 그쵸. 사진, 뭐 혈액, 뭐 네. 모든 데이터가 다 공짜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격벽이 사라지면 예. 나타나는 데이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있는 건데 그거를 선진 국가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예, 예. 한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되게 그런 저항감이 많아요. 사생활 보호에. 그렇죠.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엄청난 장점인데 이미 시진핑 정권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민영 기업의 파일을 키워주고 예. 시진핑 정권이 별로 안 친한 예. 국영 기업과의 거리를 두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국영 기업들이 비효율화 이런 걸로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예. 것들을 그 막대한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부채만 바라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어닝이 늘어나는 걸 봐야 돼요. 예. 새로운 어닝이 늘어나는 새로운 신성장 엔진은 예. 이게 구태의연한 이제 예. 국유 기업들의 이제 비효율이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 효율성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 예. 사실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 뭐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를 또 인공지능으로 하는 예, 토티아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예. 사물 인터넷을 막 공짜로 거의 공짜로 깔아주는 샤오미.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화웨이는 기술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차이나 2.0 주식회사 홀딩스의 하나의 다 부품이라고 보시면 부품이라고. 돼요. 근데 이들이 다 서빙하는 건 뭐냐? 예. 결국 시진핑 정권이 데이터 제국으로 나가기 성장하는데 위해서. 공헌을 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국영에서 민영으로 완전 트랜스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을 쭉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성과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의 역할이 아주 크리티컬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이 데이터 혁신가들이 어떻게 보면 야합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좀 더 급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 홍위병이라고 얘기하고 데이터 제국에 봉사하는 이제 우리 인공지능 혁신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마하텅 회장이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을 했어요. 시진핑 정권 초기에. 지금까지 정부와 이뤄낸 일이 막대합니다. 뭐냐면 스마트 정부를 위챗 모바일 앱에 다 구현했습니다. 한국은 들어가서 액티브엑스 막 깔아야지 예. 정부 2.0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잘. 그죠? 막 답답하고 막 다시 부팅해야 되고 그렇죠. 막 이러는데 위챗 안에서 모든 페이먼트 심지어 국가 고시 검정 뭐 자동차 뭐 세나 뭐 주차비나 이런 거 다 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검정고시 뭐 합격했어 해도 위챗에서 확인할 그렇죠. 수 있어요. 거기 SNS에 다 올리잖아요. 혼인 증명도 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돌싱인 거 이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위챗으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속 위챗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방에 어떻게 보면 도약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냈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저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융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선진 국가에서는 가장 안 변하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은 사실 이렇다 할 기득권을 잡고 있는 전통 금융 회사가 예. 없었습니다. 다 국영 기업이고 시진핑 정권에서는 딱히 도와줄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제 엔트 파이낸셜이나 위챗의 위뱅크 이런 이제 모바일 전문 금융 기업들에게 많은 이제 권한을 주면서 중국의 금융 산업이 완전히 새롭게 예. 모바일화되고 이렇게 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거죠. 이제는 핀테크 세계 최고 강국이 중국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13억 인구,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이미 공짜 노다지를 캐고 있다. 이런 네.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미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4차 산업이 그것을 기반으로 눈부시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패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 어떻습니까? 참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데이터의 규모의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10분 활용하게 될 경우에 계속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건 더 똑똑해지겠죠. 많은 것들을 배울수록.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모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점은 무엇이냐? 교육 시스템. 예. 그리고 소프트 파워, 문화, 매력적인 문화. 소프트 파워가 우리가 됐었죠. 넷플릭스에서 중국 드라마를 보진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예. 중국 사람도 미국 드라마를 많이 예. 봅니다. 예. 중국 문화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세계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국의 고위 자제들,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의 정치인들, 고위직 분들의 자녀들 보면은 대부분 다 미국에 가서 미국에 교육받고 가서 있습니다. 공부하죠. 샤오미의 창업자 한두 명 빼놓고 나머지 모든 창업자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미국 사람의 그렇죠. 브레인을 갖고 있는 중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행형인 데이터 혁신가들도 사실은 미국의 DNA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요. 예, 중국도 결국엔 그런 소프트 파워와 교육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소비 시장으로서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로서 새로운 어떤 테스팅 베드로서 중국을 계속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G2가 더욱 강력하게 공고화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좀 쳐다보면요. 데이터 산업, 중국의 데이터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나도 돈을 벌고 싶다 하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한 6년 전 이때는 텐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 알리바바 대비 많이 이제 저평가되고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 예. 나스닥 막 알리바바 나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리 자동차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습니다. 지리 자동차의 어떤 제조업을 뛰어넘는 그런 혁신. 지금은 결국 이제 뭐 볼보, 메르세데스, 예. 뭐 그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다 이제 품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산업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연관돼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예, 앞으로 몇 개 업체들이 추가로 상장할 겁니다. 예, 뭐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으로는 나우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퍼가 뭐 150배, 200배가 다 되고요. 네, 겁나죠. 근데 항상 그렇네요. 겁나요. 근데 새로운 변화에서는 근데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반드시 투자에 좋은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기업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 기업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발 바이오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발 바이오붐이 3년, 5년 그 사이에 있었죠. 앞으로 미국, 한국 다음에 중국의 바이오붐이 충분히 일어날 그럴 승산이 있다고 보고, 그걸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성장성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뭐 제약 회사는 많아요. 근데 순수한 어떤 신약 개발을 하는 또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은 훨씬 적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기술력이 이제 중국에 올라오면은 바이오 기업도 많은 뭐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제가 올라올 이제 수 있다. 중국을 1년에 한 뭐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있는데 목격한 게 그거예요. 한 2년, 3년 전부터 중국말을 잘 못하는 중국 국적의 보스턴 대학 이런 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 생물학 박사님 이런 분들, 의학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귀국해가지고 파이저나 이제 사노피나 이런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받아가지고 막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결과물들이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찬찬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되고요. 중국 사람도 옛날에 진시황제처럼 오래 사는 거 좋아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부채 비율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12년, 14년, 16년 최근에도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목이 똑같아요. 중국 그 부채 폭탄, 그래가지고 중국발 경제 위기. 맞아요. 매년 얘기해요. 2016년에도 보세요. 그 전에도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같은 연도에 얘기한 건지 알았어요.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터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가 안 됩니다. 일본, 미국은 100%가 넘어요. 거기다가 가계의 대출은 더 적어요. 중국 사람은 현금 좋아해요. 집에다 현금 짱 박아놓고 현금 가지고 거래하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는 은행에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 이런 데서 조금씩 소액대출을 받는 게 최근인데 아직까지도 신용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체력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밸런스 시트에서 현금이 많은데 망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외채 의존도가 거의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볼 때도 중위권 밑에입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들이란 국유 기업들이에요. 민영 기업 아니에요. 텐센트 밸런스 시트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 믿어야 돼요. 그 회계법인이 다 한 거고 그건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거는 A주에 상장돼 있는 국유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우리는 저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숨겨진 부채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데이터 혁신가들이 얼마나
그 기존의 국영 기업들의 비효율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요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은 그냥 죽게 냅두고 네.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키우는데 이걸 맞아요. 얼마나 잘 네. 키우냐가 핵심 관건이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서 주목하는 건 이 도태될 놈들은 가라 이거예요. 근데 새로 성장될 이 데이터 혁신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대륙 전체를 효율적으로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예. 또 그게 소비의 어떤 레벨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국가적인 경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데이터 산업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